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스만의 지역사회의 공동체 개발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회행동 유형에 대해서 이번 주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같이 화면을 같이 좀 볼까요? 자, 사회행동 유형의 전략과 전술 이번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먼저 사회행동이라는 것이 어떤 유형의 지역사회복 실천인지 전반적으로 한번 개요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사회행동은 기본적으로 힘을 겨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행동 유형에서 대표적인 그 전술이 참여 전술, 법적 전술, 직접 행동 전술입니다. 이 세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술들을 통해서 사회행동에서는 최종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협상 전략에 대해서 전술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행동은 아마 여러분들 저 TV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앞에 길거리에서 시위하고 집회하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특히 지난번에 여러 가지 촛불 시위라든지 뭐 연자 시위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사회행동, 소셜 액션입니다. 그래서 사회행동이란 로비와 또는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정부나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이제 법이나 정책 제도를 변화시키고 자원을 또 재분배시키고 나아가서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빈 앤 루빈, 루빈 앤 루빈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미국에서 매우 유명한 지역사회 조직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입니다. 그래서 사회행동은 로비는 뭔 줄 알죠? 사람들 찾아가서 자기 이야기를 풀고 설득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로비가 됩니다. 그다음 직접적인 행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시위나 어떤 피켓팅, 뭐 샤우팅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행동되죠. 이걸 통해서 정부나 왜 하필 이렇게 정부나 기업이라고 써놨을까요? 왜냐하면 정부와 기업이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한과 자원을 가지고 있죠. 정부는 여러 가지 예산을 가지고 있고 또 정책과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죠. 기업은 또 수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원과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행동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압력을 가하는 건 사회행동이라고 말 안 합니다. 그건 폭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법이나 정책, 제도를 변화시키고 자원을 재분배시킨다. 그래서 결국은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회행동이다. 이렇게 루빈과 루빈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행동은 일단은 문제를 정의하고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가 뭐냐 이렇게 정의를 두루시 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을 문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냐,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선정을 했으면 누구를 대상으로 압력을 가해야 되는지 표적을 선정을 합니다. 표적을 선정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대변하는 이런 것들이 수용되도록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를 하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성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행동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행동은 장기간의 전략과 구체적인 전술을 필요로 합니다. 사회행동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겠어요? 사회적 약자들이 하죠. 왜냐하면 내가 돈과 자원이 있으면 사회행동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돈으로 하면 되죠. 권한이 있으면 권한으로 하면 됩니다. 돈도 없고 권한도 없으니까 돈과 권한을 있는 사람을 우리가 움직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래된 시간이 걸리고 힘듭니다. 어렵죠. 그래서 사회행동은 장기간의 전략과 구체적인 전술,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술들,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전략과 전술을 구분하는데요. 전략은 뭐냐면, 물론 이거 군사 용어에서 쓰는 겁니다. 전자가 싸울 전자죠. 전자이기 때문에 군사 용어에서 쓰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소위 말하면 소셜 액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런 이제 사회학 영역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압력을 가하고 어떤 전술을 활용할 것인지, 성공의 최소 기준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장기 계획, 즉 전략은 우리가 뭘 달성하고자 할 때 그려지는 큰 그림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빅픽처 이런 많이 들어봤죠, 그죠? 빅픽처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지만 최종적으로 이런 목표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이런 게 전략입니다. 전략이고요. 전술은 아주 구체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내가 로비를 직접 한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서 로비를 하겠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일주일 동안 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다 전화를 돌리자,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 시청 앞에서 연자 시위를 하자, 앉아서 시위하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틀 동안 한시적인 총파업을 하자, 이런 구체적인 행위들, 을의 집합, 이런 것들이 이제 전술이 됩니다. 전략은 큰 그림, 전술은 구체적인 행위들의 조합, 요거를 전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략과 전술이라는 단어는 사회행동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사회행동을 유형은 결국은 힘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압력을 가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을 통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린스키가 했던 말이, 이것도 좀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었던 말입니다. 한번 볼게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입으로는 도덕 원칙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힘의 원리에 따라 행동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나 도덕적이지만 상대방은 언제나 비도덕적이다. 화해가 의미하는 바는 한쪽은 힘을 가지고 다른 쪽은 그 힘을 수용하게 될 때야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린스키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알린스키는 우리 지역사회 조직론 또는 지역사회 복지론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던 지역사회 실천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린스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이제 사람들이 뭐 도덕과 원칙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힘이 가장 크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내가 힘이 있으면 잘 먹히는 거고, 내가 힘이 없으면 잘 안 먹히는데, 내가 힘이 있을 때 먹히는 것을 매우 도덕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힘이 있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구사하고, 우리가 정의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통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최저임금 우리 뭐 시간당 10,000원으로 올려주세요. 최저임금은 임금이 가장 낮은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소득이 낮은 사람이니까 해줘야지,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을 위해서 엄청나게 수많은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압력을 가해서 굴복시키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파스칼이 했던 이 명제도 좋아합니다. 권력이 없는 정의는 무기력하며 정의 없는 권력은 폭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만이 힘도 없이 정의만 외쳐서는 달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정의롭지 않은 권력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의롭지 않은 권력이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고 그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힘, 권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핵심입니다. 또 알린스키가 했던 말 또 한 번 더 볼까요? 힘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랑 생각할 수 없다.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개념은 조직된 힘이냐 조직되지 않은 힘이냐 하는 둘 중에 하나이다. 알린스키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힘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존재하지 않고 뭐 선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작동하고 이런 세상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냉정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유일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개념은 조직된 힘을 가질 것이냐 조직되지 않은 힘을 가질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했던 이야기가 있죠. 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좀 비슷하죠. 그래서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끼어 있을 수 있죠. 조직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조직되지 않은 개별적인 힘은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힘을 조직해라. 조직된 힘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의식적으로 각성하고 정의에 대한 그 자각을 하고 그 시민들이 조직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알린스키도 이야기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우리 진짜 세상을 바꾸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그 힘을 부정하지 마라. 그리고 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소셜 액션, 사회 행동을 할 때 힘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힘은 다양한 전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삼국지에 제갈량이 있죠, 그죠? 제갈량. 제갈량이 쓰는 전술은 너무나 무궁무진해서 사람들이, 상대방 적들이 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는 뭐 기우제 뭐 하는 것처럼 했다, 뭐 이게 좀 신적인 존재처럼 보였다가, 그 다음에 이 적은군사를 뭐 대군으로 보이게 만든다든지, 뭐 하여튼 이게 수많은 이제 전술들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전술들을 구사할 수 있구나. 저렇게 많은 액션을 할 수 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상대방은 일단 주눅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힘은 다양한 전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소셜 액션을 시작을 했는데 가서 계속 시위만 하고 이런 거 안 하고 보니까 언론을 동원해요. 언론이 막 우리 기사를 쓰게 해. 가끔 또 보니까 위에 있는 또 국회의원이 한마디씩 툭툭 해줘요. 응? 그리고 막 SNS에 올라가. 또 가끔씩 보니까 뭐 대중적인 또 집회도 해.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도 뭐 하는 사람들이야. 온갖 이렇게 전술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 상대방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은 전술을 잘 활용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전술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힘이 있다라고 상대방이 느끼는 순간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은 상대방을 당황시킴으로써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은 상대방을 가끔씩 위협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교란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부터 얻을 수도 있는 거죠.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힘의 가장 큰 원천은 많은 수의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지난 촛불 시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긴 시간을 길거리에서 움직였습니까? 그것 때문에 역사상 우리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힘의 가장 큰 원천은 많은 수의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할 때 뭐 이렇게 서명 많이 받잖아요. 서명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정도의 사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이 정도 사람들이 우리한테 동의를 했고 이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힘의 가장 큰 원천은 대중의 지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지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힘은 적절한 이슈를 선택함으로써 생긴다. 자,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전혀 관심 없는 이슈, 그리고 저 이슈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슈, 이런 이슈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은 정말 대중들이 원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슈를 선택할 때만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면 큰 이슈를 선정해야 됩니다. 무슨 아시겠죠?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면 큰 이슈를 선정해야 된다. 근데 큰 이슈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작은 이슈부터 이슈를 점점 키워가는 그런 이제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변화 이슈가 주민의 일상적인 관심사를 벗어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내 피부에 와닿는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큰 이슈, 이런 이슈가 최고죠. 그런데 정말 사람들 피부에 와닿고 이슈도 크고 이런 이제 이슈를 근본적인 변화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큰 이슈들을 제대로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의 일상적인 관심사와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불합리성을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가장 좋고 그런 이슈를 선정하면 매우 좋습니다. 쉽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작은 걸음에서 작은 이슈, 작은 관심사, 작은 걸음에서 시작해서 더 큰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그림으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일상사를 통해서 스스로를 깨우치게 만들고 그 깨우침의 크기와 힘을 축적시켜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슈를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힘을 가지기 위한 세 번째 전략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정보는 곧 힘입니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많은 큰 힘을 행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가급적 많은 정보를 축적을 해라. 그리고 또 하나,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을까? 라는 것도 아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도 충분히 활용해라.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이야기 있죠. 그래서 상대방을 알고 나도 알고 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지도 알고 그렇게 되면 매우 유리한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사회행동 조직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상대방에 대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막 처음에 막 이제 뭐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협상하자고. 근데 저 사람이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들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는지 알아야죠. 그냥
아무것도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들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됩니다. 보통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누구 나와! 우리가 보통 집회학을 시하면 누구 나오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 상대방의 힘의 원천은 무엇이고 취약점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자, 공무원들의 힘의 원천은 규정하고 규칙이죠. 그리고 자기를 신뢰해주는 상사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막 협상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규정과 규칙에 맞는지를 따져보는 거. 그 다음에 그 윗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려주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이 선출직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뭐 구청장, 뭐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힘의 원천은 투표입니다. 선거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중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근데 대중이 자기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직된 대중, 협회의 장, 이런 사람들 되게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 뭐 언론에 나는 걸 매우 두려워합니다. 언론은 대중이 움직이는 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상대방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힘의 원천이 무엇이면 취약점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사회행동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집단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인지, 그래서 막 계속 좀 기다려주고 협상을 기다려줄 사람인지, 아니면 좀 이 사회행동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막 공권력 투입해가지고 막 해산시키고 뭐 이럴 사람인지, 그런 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지지 세력이 누구인지, 저 사람을 믿는 사람이 누구지? 저 사람 후원회장이 누구지? 저 사람한테 영향력이 많은 정치인은 누구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면 우리가 훨씬 잘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 잘 우리 이야기에 귀를 안 기울이면 지지 세력을 압박해서 상대방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쿠션을 하나 넣는 거죠. 쿠션. 그다음 상대방이 사회행동 조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우리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지, 우리 쪽에 리더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잘 파악하면 좋죠. 물론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사회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우리를 파악하려고 여기저기 막 정보를 수집하는 게 들려요. 그럼 정보 수집하는 걸 들으면 우리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도덕적 명분, 도덕적으로 되게 취약한 게 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부정비리를 뭐 일으켰던 사람이라든지,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뭡니까 저 위장전입 했는지, 이런 거 부동산 투기 했는지, 이런 게 다 이렇게 취약한 도덕적 명분입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이슈 가지고 공격을 해서 공격이 안 될 때는 그 상대방을 직접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로 공격이 되지 않을 때는 메신저를 공격해라. 무슨 말 알겠죠? 이슈를 가지고 싸우기 힘들면 이슈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상대방, 당사자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보통 도덕성, 뭐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행동 조직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지난번에 우리 이 이슈가 있을 때 상대방이 서 있었잖아요. 상대방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는 늘 적이야. 근데 어느 날 순간 보면
저 사람이랑 내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또는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행동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막 협상을 하거나 또는 집회를 하거나 압박을 할 때 인간적으로 막 모욕감을 주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슈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해서 다음에 지금은 적이지만 다음에는 이제 우리 협력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 조직을 상황에 따라서 잘 활용하는 것이 힘의 원천이다. 라는 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힘을 가지기 위한 세 가지, 힘을 가지는 전략 중에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